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2학년도 제1학기 마지막 강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충실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학습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3장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장애의 개념과 분류, 둘째, 장애인 복지 이해, 셋째,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과 시설, 넷째,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의 개념과 분류입니다. 장애의 개념을 살펴보면 장애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와 사회적 상황 또 각 국가의 어떤 그 사회 문화적이라든가 정치적, 경제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장애를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국가에서 규정하는 장애 범주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한정되는 반면에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적 장애까지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의 개념은 사회적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은 2조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눌 수 있겠죠. 외부의 어떤 팔, 다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뭡니까? 장기라든가 여러 가지 뇌전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가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널리 이해되는 장애의 개념은 협의 개념과 이제 광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협의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 기능의 저하, 이상, 상실 등을 지칭하는 의학적 차원의 개념이다. 그렇지만 광의 정의는 협의 장애를 포함해가지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능력의 저하와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장애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애 개념의 분류입니다.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요. ICIDH1이 있고 2가 있는데요. 이제 1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1980년에 국제장애 분류에서 세 가지 차원을 제시했는데요. ICIDH라는 것은 이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 여기서 따가준 것인데요. 이제 심신의 손상과 능력장애, 사회적 분리 이 세 가지 차원을 제시했습니다. 심신의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구조학적, 해부학적 기능 및 심리적인 구조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 신체적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미국 의학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손상은 전문가적으로 결정된 것. 이는 징후나 증상, 검사 시 소견 또는 심리적 검사에 입각해서 평가된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이상이나 의미 있는 행동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지적장애, 정서장애 등 외부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특성을 가진 자를 말하며 또 손상에 포함되는 장애 분류 내용은 지적 손상들, 기타 정신적인 손상, 언어 손상, 귀 손상, 시각의 손상, 내장의 손상, 골격의 손상, 기형의 손상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능력장애입니다. disability 해가지고 심신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능력장애로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상태로 인해 활동하는 능력의 결여 또는 제한된 상태로 개인적 차원을 말합니다. 즉, 능력장애는 정신적, 신체적 손상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의식구조 기능에 발생하는 의식장애가 신체장애와 합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가장이나 주부로서 정해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또 WHO의 능력장애에 포함되는 장애 분류 내용은 행동상의 장애, 또 의사소통장애, 개인생활보호장애, 또 운동장애, 신체 자세장애, 숙련장애, 상황적 장애, 특수기교장애, 기타 활동장애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회적 분리를 보면 심신의 손상이나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로 장애인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사회적 차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은 이용 가능하지만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여러가지 사회제도에 대한 문화적, 물리적 또는 사회적 장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또 제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ICIDH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9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새로운 장애 분류표로 제시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ICIDH1은 장애 개념을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권리가 내재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의미, 즉 장애가 개인적인 손상에서 출발하여 고정된 개념의 능력장애나 사회적 분리로 고착된다는 잘못된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 중립적 의미의 장애 개념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상, 활동, 참여로 이제 구분했는데요. 주요한 특징은 손상을 전제로 능력장애나 사회적 장애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보다 포괄적인 장애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사회적 태도나 건축 장벽의 특징, 법 체계들을 의미하며 개인적 요인은 성, 나이, 보건 상태, 삶의 형식, 습관, 양육 태도, 성격, 사회적 배경, 교육 정도, 전문성, 과거와 현재의 경험, 심리적 사상이나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손상 활동 참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상입니다. 신체 구조나 기능 혹은 심리적, 정신적 기능의 손실이나 비정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능 손상과 구조의 손상이 있습니다. 기능의 손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기능, 음성, 언어, 청각, 시각 및 다른 감각 기능, 심장 및 호흡 기능, 소화 및 신진대사 기능, 면역 및 내분비 기능, 비뇨 생식 기능, 신경 근육 및 운동 기능, 기타 내부 및 관련 구조 기능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신체 구조나 그런 심리적, 정신적 기능의 손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조의 손상은 뇌, 척수 및 관련 구조, 음성, 언어 및 관련 구조, 귀 및 청력 체계의 구조, 눈 및 관련 구조, 순환계 구조 및 호흡기 체계, 면역 및 내분비 체계 및 관련 구조, 비뇨기 체계, 성욕 및 생식 관련 구조, 운동 관련 구조, 피부 및 관련 구조의 손실 및 비정상을 의미합니다. 다음 활동입니다. 개인의 기능이나 본질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며 활동의 지속성이나 질의 제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즉 활동의 제한을 가진 자죠. 그 범위를 보면은 시력, 청력 및 감각 활동의 제한, 학습, 운동 능력이나 수행 능력의 제한, 의사소통 활동의 제한, 운동 활동의 제한, 이동 활동의 제한, 일상생활 활동의 제한, 가정활동 및 개인활동의 제한, 대인관계 행동의 제한, 특별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나 대처의 제한, 보조기구, 재활용품 및 기타 관련용품 사용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상, 활동, 건강상태와 상황적 요인과 관련된 생활 상황의 참여의 정도와 본질을 나타내며 참여의 지속성이나 질의 제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참여 제한의 범위는 개인적 관리에 있어 참여의 제한, 또 이동력 참여의 제한, 정보 교환 참여의 제한, 사회적 관계 참여의 제한, 교육, 작업, 여가 및 종교 참여의 제한, 경제적 참여의 제한, 시민 및 지역사회 생활 참여의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에서 설명한 ICI-DH1과 지금 설명한 ICI-DH2를 잘 구분해 가지고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 주요 국가의 장애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1990년 장애인법에서 장애인은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 중 한 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이러한 기능장애 기록이 있는 자, 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이렇게 장애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보호,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으로 하는 작업의 수행, 배우기, 일하기 등의 기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주된다는 의미는 주요 일상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지는 않으나
고용인에 의해 그러한 제약을 가졌다고 취급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가진 것. 또 오직 기능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의 태도의 결과로서 주요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장애를 가진 것. 또 어떠한 기능장애도 갖지 않았으나 고용인에 의하여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취급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국은 1992년 장애인 차별법에서 장애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주로 이동력이나 손기능, 신체 협응력, 지속력, 즉 들을 수 있는 능력, 일상의 사물을 이동하는 능력, 또 말하고 듣고 보는 능력,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또는 이해력,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을 장애로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94년 장애인 기본법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가 있음으로써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 신체장애의 종류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평형기능, 지체부자유, 심장, 신장, 호흡기 기능장애, 음성, 언어, 기능장애, 직장, 소장, 방광기능장애, 정신박약자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적 능력이 열등하고 자기 신변에 대한 처리 또는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정신장애인이란 정신분열병, 중독성 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질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독일은 2001년 사회법전에서 그 생업 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의했는데요. 즉 30%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50% 이상 사람을 중증 장애인이라고 80% 이상인 경우 최중도 장애인이라고 봤습니다. 그 장애의 유형은 크게 신체 장애, 즉 시각, 청각, 지체, 언어 장애 등을 포괄하고요. 정신장애 그리고 정서 및 심리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업 능력 상실률은 모든 생활 영역의 장애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한 결과에 따른 척도를 의미합니다. 다음 호주는 1992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장애는 신체적, 지적, 심리적, 정신적, 감각적, 신경적 장애와 취형, 기억 및 질병을 야기하는 유기체의 존재, 예를 들면 HIV 바이러스, 즉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죠. 등을 먼저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가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진 것으로 인지되는 장애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각국의 장애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장애의 범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장애의 범주는 크게 이제 신체적 장애하고 정신적 장애를 나눌 수 있고요. 그 신체적 장애는 또 외부 신체 기능이 장애하고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부 신체 기능 장애를 말씀드리면은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그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가 있죠. 뇌병변 장애도 있습니다.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장애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 또 시력의 장애 있거나 시야 결손 장애 이런 거, 또 청각 장애 이렇게 다 듣지 못하는 거, 청력 장애, 평형 기능 장애가 있고요. 또 언어 장애, 이 보통 보면 이제 청각 장애가 언어 장애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가 있고요. 또 안면 장애를 가지고 안면 부위의 추상, 함몰, 비유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기관 장애로는 신장장애가 있습니다. 투석치료 중이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또 간장애로서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또 호흡기 장애가 있습니다.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 요루 장애, 장루, 요루가 이게 생겨서 이상이 있는 거. 다음 이제 간질 장애가 있습니다. 그 만성 중증의 간질하는 장애. 이런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현재 제한되는 경우에 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 장애와 정신장애,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이고, 정신장애는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가 있습니다. 발달장애, 즉 자폐성 장애는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그 등록된 장애인 수가 264만 4,700명입니다. 그래서 장애 인구 비율이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가 152만 8,280명이고 여자가 111만 6,420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의 이해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개념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모든 생활에서 안락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해주는 총체적인 재반 활동을 모두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도 장애인 복지를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을 훈련시켜 개인의 어떤 기능적 능력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미국의 국립재활전문위원회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 능력을 최단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배제한 채 장애인의 기능 습득과 사회 적응을 강조한 것으로 최근의 장애인 복지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은 그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산업재해로 장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가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생활이 보장되어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개념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장애인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념이나 목표라고 하는 목적 개념과 실체 개념으로서 정책, 제도, 원조 활동 등의 사회적 체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적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핸디캡을 갖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 그 자체가 가치인 것처럼 능력과 삶에 충실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전체적 발달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장애인 복지 이념이며 목표가 되고, 이 개념 하에서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하고 재활과 정상화, 그리고 완전 참가와 평등 같은 주요 가치가 주요 이슈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체의 개념은 또 보면은 이것은 다시 현행의 복지 정책, 또 제도, 원조 활동이라 했습니까? 이런 그 협의 장애인 복지와 협의 장애인 복지에 교육, 위생, 노동 등의 관련 시책을 포함하는 광의의 장애인 복지로 구분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 두 가지 시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념과 목표를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구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개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장애라는 것이 신체 구조 및 기능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인식의 문제, 활동성의 제약, 참여의 제한 등을 포함하는 사회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한다면 장애인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그 신체나 정신적, 어떤 심리적, 어떤 극히 그 한 부분의 어떤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마치 그 전체의 어떤 무능하고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부정한다면은 그 장애인들에게 그 존엄성을 짓밟고 그들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보장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국가에서 어떤 그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그 국가에서 하는 역할과 책임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 필요성입니다. 장애인 복지 필요성은 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화에 따른 장애 유발 요인이 증대됐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 행복 증진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공해, 오염,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의 부작용으로 인간 파괴의 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렇죠. 뭐 오염이라든가 공해, 또 산업재해 같은 거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통사고 이런 데 대해서 인간 파괴 요인이 증대되고 또 하고,
또 공해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장애인을 할 수 있는데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언제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잠재적인 장애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장애인 문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대상은 장애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크게는 전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부담이 경감된다. 장애인 복지는 중증 장애인과 일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에 주안점을 둔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잔존 능력을 개발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소비적 측면보다는 어떤 그 생산 활동에 이제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러한 생산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애가 사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 사회고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의 고통과 제약이 따르고 이로 인해서 심할 경우에는 가족 해체 및 불안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족의 문제는 그 가족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관계되는 친지라든가 이웃, 직장, 지역, 사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인이 보호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어떤 그 문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보호체계를 형성하고 장애인 요양시설, 위탁시설, 또 간병인, 장애인은 자신은 물론이고 관련인의 생활을 보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그 가정에서 이 전부 그런 그 책임을 지고 이 케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러한 그 가족의 문제가 그런 그 가족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또 가까운 그 친척이나 친지, 이웃 이런 나아가서 직장, 지역 사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의 그런 그 보호 체계를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서 어떤 그 부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부담이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원조 체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이다.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이 세계 인권선언에서 주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생활하며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잠재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는 핵심적인 필요성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애인 복지 이념입니다. 장애인 복지 이념은 장애인 복지의 가치 실현에 요구되는 일정한 원칙으로서 장애인 또 사회복지의 한 대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가치 개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복지 이념을 인권 존중, 평등, 정상화, 자립생활, 사회 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 존중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 또 생존권 및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측면만을 보아서 장애는 곧 무능이다. 이런 관점이 강하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체성을 무시하고 장애를 가진 신체의 일부분에만 초점을 두는 잘못된 것이죠. 사람의 어떤 본질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물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단지 인간이란 것,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1항이 있고, 2항은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항. 3항은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존중의 이념은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존중의 이념은 1950년대 이후로 국제사회가 조명되기 시작하면서 1948년 세계 인권선언, 또 1971년 정신지체 인권선언,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 등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존중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인간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이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시행되어 온 생존을 위한 예를 들면 이동권의 제한이라든가 고용차별 등, 또 생명의 위협, 장애 아동 유기라든가 방치 등 이런 것을 거부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평등입니다.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의미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팽배된 사회의식은 이제 이런 평등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의 손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인정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상화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보편적 생활을 당연히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상화는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확산된 장애인 복지 이념 중의 하나로 1959년 덴마크의 지적 장애인 부모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미켈슨이 정상화 이념의 제창자인데요. 정상화는 지적 장애인이 가능한 보편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 하였는데요. 인간 생활의 조건을 주거 조건, 또 일과 여가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 조건에 있어서 지적 장애 아동의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시설이 아닌 부모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한 것이고, 성인 장애인의 경우는 다른 성인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가능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일과에 대해서는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성인의 경우 능력에 맞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가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상화란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적 경험과 이웃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등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자립생활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념으로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립을 위한 개인적인 지원은 개인 스스로 자신을 조정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자립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장애인 자신의 건강관리, 식사조절, 취침시간과 같은 모든 일상의 활동들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결정하는 일, 금전적인 관리, 거주지를 정하는 일까지 모두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자립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타인의 의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장애인이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런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립적인 자아와 권리를 가진 자립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활동까지를 포함한 모든 생활이 자립활동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조정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스스로 조정 가능한 삶이 곧 자립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의 어떤 이념은 그 장애인 본인이 어떤 생활의 주역이 돼 가지고 생활의 주체자로서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사회통합은 장애인 복지 기본 이념은 안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통합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보면은 더불어 사는 사회, 차별 없이 모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이 더욱 기본적인 가치 이념으로 간주된 이유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과, 또 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잠재적인 장애인이죠.
따라서 그런 그 장애인의 사회 통합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 가치의 정당성을 갖는 것 이외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는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화의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모든 기회에 서로 공동 협력해 갈 가능성을 위한 조건 추구를 지향하는 과정이다. 이 곧 통합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하게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장애인이 통합의 장애물이 되는 것, 즉 물리적, 심리적, 문화적인 제약 조건들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과 시설입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률.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1981년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목적은 장애인 복지와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기본 이념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고요. 구체적 실천적 목적은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또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또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을 주체적으로, 즉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또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개별적 접근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개정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는데요. 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됐는데 이것이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바뀌면서 특수교육진흥법은 2007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장애 유해라든가 정도의 그런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실시로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확대와 세분화, 의무교육 확대에 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목적은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범죄 차별행위를 살펴보면 직접 차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또 간접 차별로 형식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죠. 넷째, 광고에 의한 차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그 차별의 금지 영역으로 고용, 교육,
재와 용역의 이용, 사법, 행정 절차와 서비스, 모 구성권, 가족, 가정복지시설 건강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 패러다임으로 전환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을 복지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한 데서 벗어나서 권리 주체를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한 데 대해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장애인 차별의 보편성과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의 모범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그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 외에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입법에 있어 모범이 될 것입니다. 넷째,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기준입니다. 장애계가 장애 여성 규정을 별도로 사용하는 데 직접 기여한 바 있는 장애인 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의 각종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률입니다.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목적은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법률은 그동안 고용 확대 노력이 경증 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중증 장애인이 소외되어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강조하였으며 고용 장려금의 지원 단가를 경증 장애인이 2배로 정해가지고 고용 유인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목적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 목적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념은 바로 접근권의 권리 개념입니다. 이 접근권이라 하면은 장애인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989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에 미달할 때는 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기관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 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이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 직업, 심리, 사회 등 재활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 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은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 교육, 심리, 사회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또 의료 재활 시설, 체육 시설, 수련 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 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은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은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은 장애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스스로 사회 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입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시설로는 장애인이 체력 증진 또는 신체 기능 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장애인 수련시설로는 문화, 취미, 오락 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소 출판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은 작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 능력을 습득시키고 무기능으로 직업평가 및 사회 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무기능으로 직업 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은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화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무기능으로 직업 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은 주기능으로 직업평가, 사회 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무기능으로 직업 알선 및 사후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로는 주기능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관한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무기능으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또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게 장애인이 치료, 상담, 훈련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이제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것이죠. 장애인 생활 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5번째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인데요.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대행,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용역에 관한 상담, 공보, 판로 개척 및 정보 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이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요. 이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인권 옹호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한 자생적인 단체로서 자조적이고 자주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제63조에 장애인 단체의 보호 육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재활 서비스가 있는데요. 재활이란 장애인에게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재훈련을 통합적, 협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가 가능한 최대한의 기능 회복과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 자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재활의 목표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능을 최적의 수준으로 되찾아 최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첫 번째 단계는 장애의 예방으로 1차 수준의 예방으로 이를테면 산전, 산후관리, 유전 상담 이렇게 되겠고 2차 수준의 예방은 조기 발견 및 치료입니다. 3차 수준의 예방은 ADL로 Activities Daily Living인데 일상 생활활동이 되겠습니다. 훈련 및 보장구 사용 교육을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기능 향상으로 손상된 신체 부위 능력 증진뿐만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신체 부분의 기능적 보강과 보장구 사용, 그리고 환경적인 장애의 제거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통합으로 장애인이 교육, 직업, 심리 등을 포함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전인적인 관점에서 평가,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활 계획을 일관된 체계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재활 프로그램의 방향은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의 목표, 재활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장애 수용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재활과 관련한 주요 이론과 이론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상화, 탈시설화, 사회통합이 있습니다. 정상화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보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탈시설화입니다. 1970년대 이후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 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이 탈시설화 정책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호는 시설 보호에 비해 국가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탈시설화 정책의 영향으로 시설 중심의 보호는 일대 전환을 가져와 납병원, 자조집단, 중간거주시설, 재활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입니다. 사회통합의 이념은 앞에 설명한 정상화 이론과 탈시설화 이념의 연장선상에서 장애인이 사회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통합은 장애인 복지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단순히 근접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며 기타 다른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특수교육 서비스인데요. 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 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실시 및 운영비 지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시 정원 특례 입학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보면은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제2호에서는 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지원, 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보조 공학 기기 지원, 학습 보조 기기 지원, 통학 지원 및 정보 접근 지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서비스의 주요 정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첫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을 확대한다. 두 번째로 장애의 조기 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 영아의 무상교육을 한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통합교육의 강화, 다섯째,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여섯째,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강화 및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이런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재활공학입니다. 재활공학은 인간을 위한 공학으로 의료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직업적 재활을 원활히 수행하고 그 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응용과학입니다. 재활공학의 기본적인 세 가지 접근 방식은 첫째, 장애인들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접근 방법이다. 즉 원격 조작과 같은 장치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고요. 둘째, 장애인들의 욕구에 따른 장치들의 개발을 통한 접근 방법이 있다. 그 의사소통기기를 특별히 고안된 휠체어, 보조기 같은 장애인들의 욕구에 따른 그런 장치들을 개발을 통한 접근 방법이라 그런 뜻입니다. 셋째,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장치들이 계절을 통한 접근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활공학의 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관의 통합성이 미흡하다. 또 사회보험들 간의 단절 현상을 위한 그 중복 지급,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이 결여되고 있다. 다음 네 번째로 접근성 서비스로 장애인 접근권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접근권과 이동권, 정보 접근권이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권을 살펴보면 그것은 즉 편의시설인데요. 관련 법률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인데요. 장애인 용품을 비치하고 예를 들면 공원이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이 있고 선거권 행사에 의한 편의 제공으로 선거권 행사 편의시설 설비 설치,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보급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 가급적 1층으로 하고 2층 이상 할 때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로 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전용 차량 서비스, 또 마우스 기표봉, 손목 기표봉을 하고 투표 보정 연구 이런 그 시각장애를 위한 그 투표 보조 연구가 있고요. 임시경사로 설치, 소아 안내 도우미, 또 발달장애인, 또 기체 시각 청각장애인 투표 보조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동권입니다. 물리적 장벽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 여객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정보화 사회인데요. 정보 접근권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장애를 인해서 접근할 수 없게 될 때 이 장애물을 없애가지고 정보 이용이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장애인 접근권이다. 다음은 직업재활 서비스인데요. 장애인이 사회 통합을 위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재활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며 핵심이 되는 서비스다. 그 인도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비경제적 인간을 가용인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도록 한다. 즉 가장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재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류로는 접수 및 직업 상담, 진단 및 직업 평가, 직업 적응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사후 지도가 있습니다. 끝으로 가족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로 우선 경제적 부담이 크겠죠.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 치료나 또 치료에 따른 교육비 혹은 보장구 구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있겠죠.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겠죠.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다. 셋째, 경제적 활동과 사회활동이 제약된다. 부모 중 한 사람은 항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활동과 사회활동의 제약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크다. 네 번째,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다. 또 다섯 번째로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 가족 간의 여행이나 외출 제약 등 여가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여섯 번째로 부부 갈등이 있다. 즉 자녀 양육 부담과 정서적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이 주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이 당면한 이상과 같은 문제의 완화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의해서 많은 공사 장애인 복지기관과 시설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 안정 지원, 의료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고, 시설 이용 지원으로는 장애 아동 가족에게 부모 교육, 상담, 가사보조, 주 단기 보호센터, 정보 제공, 장애 인식 개선 사업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부분이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 시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 및 재활 지원으로는 장애 예방 지원과 의료 재활, 직업 재활이 있습니다. 제14주차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ICIDH1에 의한 장애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상으로 제13장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